1년 365일 또 시간마다 또 뭐 해가 뜨면 해 뜨는 대로 뭐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뭐 구름이며 또 저런 숲의 빛깔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야 정말 자연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시인은 자연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약 300m. 추억이 남아있어 포근하고 정감 있는 곳. 바로 시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집입니다. 누운 향나무. 2층을 점령한 머루나무가 시집의 제목이 되고 아이들을 위한 시를 써내려간 이곳은 시인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을 더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것이 1983년도부터 2013년까지 살았으니까 꼭 30년 동안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의 인생의 황금기, 뭐 청춘 시대를 다 이곳에서 보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 그 두 딸들이 여기서 자라서 결혼해서 엄마가 될 때까지 여기서 살았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추억도 많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노래도 잘하시고 또 그 문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톨스토이 단편을 이제 이렇게 타이핑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교재 외에. 집에 와서 막 얘기를 하면 그 뒤를 우리 친정 어머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옛날에 일본말로 읽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 엄마가 참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이렇게 친정 어머니가.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좋아하고 또 음악도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문학에 관심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뭐 거의 운명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 그 음악과 문학이 제 인생의 수레바퀴의 두 바퀴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학을 배우고 시작하는 일은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과도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첫 번 국어 시간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깨끗한 하얀 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다독, 다작, 다상량 말씀을 주셨어요.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다상량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생각상자가 아니고 장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상량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많이 토론한다, 이렇게 흥정하거나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상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토론하라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인터넷이나 또는 뭐 국어 교재에 다상량 그러면 많이 생각하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토론하라. 제가 교육대학을 다닐 때 그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보는 그 전문 잡지가 교육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교육 자료라고 하는 그곳에 책 중간에 교자문원에서 조연현 선생님 또 뭐 김효섭 선생님 이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3번 이렇게 통과를 하면 천료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사도 되기 전에 먼저 첫 번 추천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어서는 나와서 2차, 3차를 이렇게 다 해서 그러고 보니까 또 수필가로서 또 입지를 굳히게 됐네요. 80년대인가요? 그때 뭐 종교 방송국에서 의뢰가 왔어요. 일주일에 한 편씩 수필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의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년 계속 하다 보니까 수필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한테 집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만들어 준 것이 첫 번 수필집 안단테로 걷는 산책길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80년대에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또 시집이 2개 나왔어요. 제3, 제4 그러는 동안 또 수필집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2003년인가요? 그때 시인으로서 대전문학상을 그리고 수필로서 원종린 수필문학상을 또 주셔서 참 정말 황송했죠. 우연히 시작한 문학이지만 누구보다도 문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쏟은 시인. 그렇게 탄생한 시집은 시인에게 또 다른 삶을 가져다 줍니다. 1980년대 초죠. 그때는 우리 지방에 여기저기에 그 무슨 무슨 문학회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작은 그런 문학 모임들이 많이 생기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썼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석규 선생님이 충남 대전을 대표하는 분이신 한석규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서 한석규 선생님도 찾아뵙고 또 그분의 그 붓길 사랑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그 여류들이 글을 잘 써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듣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를 쓴다기보다는 시는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시상이 떠오르면 그 시상이 떠오른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잉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듯이 계속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도, 자기의 사상도, 자기의 경험도 이런 걸 다 넣어서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아기는 10달이 되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시도 웬만큼 숙성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어떻게 보면 쓴다기보다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갖고 있고 시를 쓰는 습관은 제가 그렇게 생각들을 다 모아서 저는 그 새벽 시간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새벽 시간에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는 것이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흘러가는 물을 받아서 물레방아를 돌리죠. 그럼 물레방아를 돌리면 곡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곡식이 나오고 또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을 잡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문예 창작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물레방아는 물로 방아를 돌려서 곡식을 낳게 되고 찢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글을 낳게 되는 거죠. 시를 사랑하지만 반복된 일상으로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는 일, 바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시인은 마주보며 이야기를 듣고 악수를 통해 온기를 건네는 일이 자신의 할 일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것은 그분이 모든 하는 일은 아주 참 옳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게 하는 일을 주로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보살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보살피시고, 그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이 교회 학교라든지 혹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복음가는 그 시 이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생활로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또 계속해서 뭐 신앙 지향적인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시의 한 절반 이상은 그 셈에서 길어 올린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뭐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했을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과정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제가 엄마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본, 어머니로서 본 그 아들 예수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리즈를 한번 써봤어요. 시인은 신앙을 향한 마음으로 시를 쓰고 책을 통한 경험으로 시를 배웁니다. 어릴 적부터 손에서 뗄 수 없었던 책 속에서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열정을 느끼는 일은 시인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책하고는 제가 2년이라면 2년,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도서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서위원을 하면서 자연히 책하고 가까워졌고, 또 이제 많은 책들을 또 보게 됐고, 그래서 정말 책은 굉장히 친근한 그런 뭐 동반자처럼 이렇게 항상 제 주변에 책과 같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 도서실도 제가 또 꾸몄고, 뭐 이렇게 책하고는 늘 함께 지내게 되네요. 그래서 또 지난해는 아니고 좀 오래전에 타 방송국에서 그 라디오에 책하고 놀자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은 보면 볼수록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의 책 속에는 한 작가가 정말 그 온 정열을 다 녹여서 만든, 열정을 다 녹여서 만든 다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잘 아시듯이 뭐 간접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없고 또 여러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그래도 고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 분이긴 하지만 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그런 작가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그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다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책들,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뭐 어느 시대에 누가 읽어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를 집필하고
문학 활동을 이어가던 중 찾아온 난소암 진단. 그래서 손을 뗐다기보다는 뭐 글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항암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잠도 안 오고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막 너무 견디기 힘든데, 정말 신기한 것은 컴퓨터 앞에 가서 뭔가를 쓰고 있으면 아픈 걸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하진 않았고, 다만 제가 너무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도 힘을 내서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사람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 살면서 바쁘게 지낸 시간들. 시부모님, 친정 식구 끝. 아니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엄마로서는 속상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인이시기도 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반장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럼 다른 데는 보면 다 반장 엄마들 오셔서 이렇게 뭐 운동회, 소풍 때 다 꼬박꼬박 오시는데 항상 저는 혼자 갔거든요. 그냥 혼자 가서 도시락도 뭐 그냥 엄마가 싸준 되게 엄마표 김밥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거. 제가 엄마가 되고 또 엄마와 굉장히 비슷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엄마보다는 좀 플렉서블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이렇게 애들한테 내 마음만큼 그 몸이 가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엄마를 어떻게 보면 저도 재조명을 하게 되죠. 애들 셋을 다 건사하시고 또 뭔가 계속 그 문학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프로덕트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속상한 건 엄마가 그때 아프다고 막 우리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랬을 때 엄마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엄마 운동 좀 하라고 했던 게 가장 후회되고 그런 게 사실 되게 마음에 걸렸어. 그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애기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그러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시인의 시 속에는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 가족과 함께 아픈 시간을 버텼던 감정, 그리고 시에 대한 열정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걸어온 시인의 길 속에는 문학에 대한 신념을 함께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상이 199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2003, 2013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다들 그 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견해가 있어서 또 그런 철학들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과 이 자손들의 객관화된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정직한 시를 쓰다 보니까 쓰러져 자연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 서둘러 두엄이 되어 온몸 뜨거운 열기로 다가가 꽁꽁 언 너의 발을 적셔주마. 가족을 향한 고백을 담은 편지, 자연이 주는 감동을 써내려간 글을 엮어 수필집을 만드는 일은 작가의 인생 일대기를 엮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고 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윤홀로 선생님이세요. 아이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생활인과 또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부러웠고 또 닮고 싶은. 시도, 수필도 작가의 모습을 그려내는 문학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않고 평소의 관심사를 그대로 그려낸 수필은 작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선생님이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또 어떤 그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랬어요? 예. 원래 선생님이셨잖아요, 직업이. 예.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죠? 전 국민이 선생님이 되어 있죠. 예, 그랬어요. 예,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게 우리들도 조금 더 품위 있게 살아야겠구나. 시를 쓸 때는 시인, 수필을 쓸 때는 수필가. 문학에 대한 애정을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그저 가족을 향한 마음이 아름다운 시로, 단한 수필로 그려질 뿐입니다. 수필하면은 떠오르는 분 피천득 수필가님이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뭐 난이다, 뭐 학이다, 뭐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또는 뭐 마음의 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지적해 준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절대 공감하고. 마음으로 시를 낳고 생각으로 그려내는 수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시인에게, 수필가에게 문학을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인간끼리 인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무슨 일이든 그게 사람 존중, 사람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문학도 역시 뭐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말하다 보면 거기에 희망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또 뭐 요즘 말하는 식의 뭐 힐링도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사상과 생각에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 속에 뿌리를 가지는 일입니다. 문장 속의 뿌리로 나무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꽃이 자라나게 만들어야 글 속에 커다란 사랑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